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 이 환영도 지금 몇 년째야 이게? 자,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조용한 데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크게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심각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쁘고 좋은 얘기는 뭐고 심각한 얘기는 뭐야? 기쁘고 좋은 얘기는 나한테 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평기야. 이게 양면성 있잖아. 기쁘고 즐거운 얘기. 집값이 올랐어요. 어잉? 근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는 뭐하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기쁘고 즐거운 얘기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네. 심각한 얘기도 그렇지. 집값이 떨어졌어요. 와! 떨어졌다고?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렇다. 네. 자, 그래서 4가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 잡고야 말겠다. 규제 쏟아내는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추가 대책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민주당에서요, 장득공제 기준 강화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하라라는 마치 최후 통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금융규제, 뭐 연일 고점 경고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됐냐? 청약시장에 대한 열풍,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월 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세종 자이더시티에 무려 22만 842명이 신청서를 내서 경쟁률만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자,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전체 거래 건수는 감소했지만 30대는 아직도 성북, 강서, 성동, 중구, 서대문구 등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매수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9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7로 일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 모임도 심상치 않다고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요. 네,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뜨거워지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1000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지난해 4월 회원수가 1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2월 150만 명을 돌파, 10개월 만에 5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해 기준으로 176만 명에 달한다. 사람들의 부동산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1721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9.9%나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정말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죠. 6월 양도세 중과 이후에 증여는 더 늘었고요. 정부의 매물 출회 예상이 빗나가면서 집값은 더 오른다,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 연일 집값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더 관리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시장의 칼끝을 꺼내 들었는데요. 다주택자가 그 대상입니다. 올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1주택자가 되는 때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입법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산일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주 보유 기간에 따라 적게는 15%, 12%, 많게는 40%씩 총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았다면 남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산 시점부터
산 시점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 거주 기간을 적용해줬어요. 자, 그래서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가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1주택의 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돼서 또 바뀌는 게 양도 차익이 15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10%로, 차익이 10억에서 5억인 경우에는 20%, 5억에서 10억인 경우에는 30%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추겠다는 방안도 지금 함께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규제한다고 시장 열기를 못 잡는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앞선 수차례의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공급 방법이 신축이 어려우니까 구축으로 하겠다는 전략 같은데, 결국 구축이란 다주택자가 팔아야 구축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또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가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 받아냈고요. 그리고 매물을 회수하거나 이미 증여한 상태에서 다시 과연 이 공포 마케팅이 효과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자, 수장님, 이거 정책 대책이 또 하나 나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때요? 기사가 최근의 분위기를 짜집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네네. 청약이 뜨거운 건 원래 뜨거운 거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청약이야 뭐 지금 청약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은 뭐 지금 다 받으려고 지금 이제까지 굶고 참았던 분들은 당연히 달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세종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양가를 미친 듯이 조여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양가 책정을 지금 하게끔 돼 있으니까 당연히 로또인데, 로또에 달려가는 사람들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다만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뭐 뜨겁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좀 다른 거 같고. 맞아요. 지역별로 뜨거운 데는 많이 뜨겁고 아닌 데는 네. 아니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뭐 단순히 이렇게 미지근하다 뭐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뭐 회원수 얘기를 했는데 2일 기준으로 176만 명에 달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아닌데? 126만 정도 되는데? 어우, 그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숫자는 아니고, 하루 일평균 1000명 전후, 뭐 1000명 조금 넘는데 탈퇴가 또 한 150명 정도 전후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한 일평균 1000명 정도,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거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을 때는 하루에 막 3,800명도 가입한 날도 있어. 그래요? 보통 한 1000이면, 예,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갑자기 막 엄청 늘어나고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 중에 진짜 진성 궁금해서 오는 사람은 얼마일지 나도 궁금해. 광고 계정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게 광고 목적.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정치인분들 많이 와가지고 피곤해.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중에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정책 얘기는 결국은 사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대한 그렇죠. 얘기 중에서 이제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장기보유 공제를 건드리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여기. 내용이 저도 이게 어저께 정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보통 이제 다주택자들이 장기보유 공제를 어떻게 보느냐. 대표님 다주택자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주택이에요. 1주택이요? 네. 저는 다주택이니까.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장기보유 공제는 원래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별로 장기보유 공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장기보유공제가 어떤 개념으로 디자인된 거냐면 지금은 바뀌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80% 10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를 차익에서 빼주는 거야. 맞아요. 차익이 10억 남았으면 8억을 빼주고 2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줄죠. 좋긴 좋은데 1주택자는 또 뭘 쓸 수 있냐면 9억까지 비과세를 쓸 수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1주택자가 실제로 갖고 있던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별로 안 내도 되는 이유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없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공제에서 빼주니까 그때 되게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하나의 주택을 세금을 최대한 덜 내고 팔 때 네.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 장기보유 공제였고 이건 10년까지 갖고 10년 이상 보유해야지 이게 그렇죠. 연 단위로 1년에 8%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80%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다주택자는 2주택까지 장기 보유가 있었는데 10년 보유하면 30% 피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9억 비과세도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막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막 팔 때 가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디테일하게 그래도 차이가 나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다주택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지는 않았던 것이. 근데 왜 더 관심을 안 두게 됐냐면 파리 대책 때가 그럴 거예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요. 혜택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어졌어. 그러니까 1주택만 남아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뭘 바꿨냐면 10년이던 기준을 15년으로 바꿨죠. 그래서 1주택자도 15년 보유해야지 80%까지. 그 다음에 또 바꾼 게 뭐냐면 아니요, 그거를 거주 보유를 나눠가지고, 거주하면서 실제 보유를 했어야 1년에 8%가 아니지. 그렇게 그걸 했어야지 찾아먹을 수, 그러니까 40%씩 나눠가지고 그렇죠. 찾아먹게끔 바뀌었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혜택을 받으려면 네가 가진 집에 졸라 오래 뼈를 묻고 살아라.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도가 변화한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내 집에 안 팔고 오랫동안 거주해야지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점차 변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개념 자체는 오랫동안 안 팔아야지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럼 지금 바뀐 내용은 뭐냐? 바꾸겠다고 한 내용은 뭐냐? 그게 10년을 계산할 때, 15년을 계산할 때 기산 시점을 취득 시점 기준으로부터 해서 보유기간 인정, 거주기간 인정 이걸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이제 2023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의 기산점을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주택자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작은 물건들, 그러니까 그렇죠. 양도 차익이 작아서 먼저 처리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고 마지막 1주택이 됐을 때 이 1주택 차익이 가장 많은 보통 물건이겠죠. 그렇죠. 이 물건은 15년 보유해서 그렇죠. 예, 세금 그거 혜택 40% 받아먹을 네. 거 있고 거주 중에 내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파는 순서를 조정해가면서 장기보유공제를 하나를 써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못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 1주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그거 받아먹으려면 내가 내 나이가 몇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1주택 물건을 네. 기다렸다 파느니 그냥 지금 팔아라. 뭐 이제 그런 기준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입법을 한 사람의 이게 지금 사실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부 여당 쪽에서 머리에서 나온 의원 보좌관들 쪽에서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냥 야, 너 같으면 그 세금 내고 팔겠냐?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든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 다주택이었고 하나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금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작은 것들 다 팔고 마지막 하나는 장기보유공제 최대한 혜택 받아가지고 하나 적절한 시점에 파냐. 2023년 1월부터 바뀌면 그때부터 기선에서 10년, 15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혜택 받아서 팔 거냐. 너 같으면 어떡할래? 돈 만든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나는 그러면 미리 팔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도 임마 이거 마지막 하나는 아까워서 그 15년을 기다렸다 팔걸? 그러니까. 2023년부터 15년 기다려서 2038년 돼야 팔걸? 너부터도? 그러니까. 안 팔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돈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한데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판다고? 아니지. 더 현명한 선택은 뭐냐면 법이 바뀌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저만 해도 부동산을 지금 한 20년 정도를 부동산 시장 옆에서 좀 관심 있게 밀도 있게 봤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말 그대로 내가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전까지는 먹고 대학생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을 본 게 29살부터인데 지금 이제 47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만 20년이 돼가잖아요. 그 기간 부동산이 계속 법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이롱처럼 쪼였다 풀렸다. 그리고 불과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하는 수준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쪼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입법이잖아. 입법이 진짜 왕이잖아. 그렇죠.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머릿수가 되면 그렇죠. 모든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는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게 됐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어떤 니즈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또 180명 모이면 이거에 반대되는 식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졸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야 이게 돼? 그럼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완전 소위 말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15년 동안 나중에 장기 보유하면서 기다려서 파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법이 또 완화되는 게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 15년보다는. 그 15년보다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실제 효력을 이 제도에 따라서 진짜 눈물겹게 파는 사람, 세금 왕창 내면서 파는 사람, 겁먹어서 파는 사람이 많을 거냐. 이걸 보고서 그냥 더 좀 보여야겠다. 더 옷깃을 잠그고 더 팔지 말고 그냥 이거 혜택 없으면 2023년 1일부터는 그때 되면 좀 장기보유 공제 딱 뭐 15년도 맞추고 해서 내 입장에선 팔만한 거였는데 이거 바뀌면 더 안 되겠네 하면 그냥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딱 보면 그거예요. 매물이 더 잠기겠네. 더 안 팔겠네. 그러니까. 이거 장기보유 공제 혜택 받아서 팔려던 그 1주택자 매물도 들어가겠네.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 6월 달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니까 그 전에 팔아라 했는데 아무도 안 팔았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무서워서 안 팔았단 말이지. 근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축소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팔지 말라고 지금.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경우의 수가 그게 기사에 나왔던 건데 156가지인가 그랬대요. 1주택자가 물건을 파는 세금 나누는 기준이 뭐 이렇게 나뉘는 게 150 몇 개래.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무사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상호 씨가 댓글을 달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거야. 왜냐하면 세무사도 뭐 그렇게 헤맨다니까. 그러니까 세무사 문제 없대. 왜 그러냐니까. 수임을 안 하니까요. 세무사도 걱정 안 해. 왜? 양도세 수임을 안 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밑에 댓글 달았지. 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왜? 안 파니까요. 그렇지. 안 팔지. 안 팔면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네. 그리고 나중에 법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계산해지기 편해지고 확실해지면 내가 얼마 세금 낼지에 대해서 명쾌해지고 그 세금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 되면 그때 팔면 되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똑같잖아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거니까, 지금부터 2022년 내년까지 좀 팔아라. 또 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다려야지,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되게 학습 효과가 정부의 하라는 대로 얘기를 듣고 판 사람이 위너야, 세금 때문에 무서워도 못 팔겠다고 해서 들고 있었던 사람이 위너야. 지금 들고 있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위너죠. 완전히 비교도 안 되지. 그래. 4년 전에 파시라. 파시라. 파실 분들 파시라. 내년 6월 1일까지 기회 드리겠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일까지 기회 드리겠다. 이딴 소리 했던 그 말을 듣고 판 사람이 위너야, 보유한 사람이 위너야. 그렇죠. 완전 지금 지난 3, 4년간 엄청난,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물을 없애는 정책들을 하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미친 듯이 돈을 풀어대고 있잖아. 그럼요.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전세적인 세계적으로. 문제잖아.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물건들이 막 많이 풀려도 물가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지금 매물의 개수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매물의 개수를 엄청 축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원래 요만큼만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요만큼 물건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니까. 근데 물건을 더 없애는 정책을 강하게 계속 펴고 있으니까 원래 이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갔어야 되는 게 또 이만큼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렇게 계속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을 줬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진짜 무슨 생각이. 아무튼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좋지, 갖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제이크님께서 속 시원하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부동산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금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카드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의 일관성을 정말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마 대략 예상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 얘기는 딱 그거야. 사실 이 정부 시작이 그거잖아. 적폐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의 시작이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이유는 각 부분에 적폐가 있고 이 적폐를 청산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부동산도 적폐 청산을 해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사격만 졸라 했잖아. 제대로 지금 찝어가지고 다주택이 적폐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됐냐고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1주택자도 적폐란 얘기야. 집 안 팔고 있는 1주택자 너도 적폐라서 세금을 더 내게끔 하겠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늘 이런 이야기 나오면 드리는 얘기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제안하신 분은 팔겠냐 한 것처럼 뭐부터 팔겠냐 하면 그러니까 나도 안 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정책을 위반하신 분부터 팔고 싶은 그런 정책이 좀 나와주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국은 창의적일 것 같아요. 세금으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짜 온갖 세금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다 거미줄을 쳐놓고 어떻게든 세금으로 걸리게끔 이렇게 네. 나라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거들 그런 것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으로 시장이 작살나고 지금 그걸 국민들이 다 개어내야 되고 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 저는 절대적으로 다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고 정책이 잘못 디자인되어서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무서운 상상을 좀 하자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낙연 후보가 지금 서울공항 이전에서 7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요. 아, 참 시끄럽습니다. 자,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과 인근 지역 고도 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공항은 늘 이제 말 나왔었던 곳이죠. 성남공항, 서울공항 이렇게 불리웠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운영,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 대추 군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형 그런 공항입니다. 서울공항은요, 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강남, 송파, 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 수 있다.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고 서울공항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 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어서 도시로 옮길 수는 없으니 공항을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택은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는 서울공항 부지가 GTX A 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통이 잘 되겠다. 또 서울공항 주변 고도 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 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100분의 50까지 높여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해서 투기 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 정권 때도 무산됐었던 서울공항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국방부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당정 간의 엇박자로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으나 공항 대체부지 논란이 불거짐에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벌써 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 들썩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공항을 옮긴 후에 그 자리에 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들에 따르면 성남공항 개발과 관련 있는 수진동 일대 매물이 줄었다는 얘기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LH 사태에서 학습했듯이 개발 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소리냐라는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공항 이전이 획기적일 것 같지만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그런 발표 내용이지 않을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공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서울공항 이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게 보세요.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청약으로 내 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매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판교 신도시를 짓든 나는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가점이 있기 전이니까 채권 입찰제 현질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추첨으로는 무주택 우선 먼저 뽑으니까 나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그냥 청약제도에서는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성남공원도 마찬가지지. 여기 이전하면 누구 주겠어. 그러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 먹거리랑은 상관없는 거야. 여기 분양 받는 놈들이나 논하는 거지. 그런 거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지. 지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냐.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나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나 대통령 되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이 니들이 중요하겠다고 하니 이런 걸 하겠습니다. 택지를 쥐어 짜내다 보니까 야 수도권에 위치 좋으면서 빈 땅 뭐가 있냐. 요즘 이거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저는 사실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아는 거지. 게 없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성남공원에는 이 성남공항은 군공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용하거나 대통령이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또는 해외에서 어떤 그런 뭐 군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 국빈들이 온다거나 할 때 서울 가까우니까 공항 이용하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이런 쪽을 이용하게 되면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해당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항을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봐야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뭐 좀 막상 이낙연 지금 의원인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도 추진될지 어쩔지는 뭐 아무튼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뭐가 많을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또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 이슈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뭐 수진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그 얘기 같아요. 이게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이 이 성남공항 때문에 맞아요. 고도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 높게 못 짓고 이런 것처럼 고도 제한들이 걸려서 재개발 사업성들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공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공항 없어질 건데 비행기 안 뜨는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낮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혜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남공항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청약은 그놈들 받는 사람들 몫이고 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사업성이 개선되니까 이 재개발이 혜택이 아니겠냐면서 이제 거의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빠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믹스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남공항 이전과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일단 하나는 뭔가 한다 그러니까 팔려고 했는데 뭔가 한다니까 좋아지고 가격 올라갈 거니까 매물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남공항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벌써 쭉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이 성남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도 굉장히 높다. 네, 그 두 가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충분히 표심을 밟을 만큼 어그로는 충분히 끌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실망이에요. 네, 왜?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이 중에 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자체는.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심에? 아니, 이 정도 위치에? 아니, 특전사 땅, 그러니까 군부대, 군시설 땅 다 팔아먹어서 집 짓고 있는데, 뭐, 서울 수도권 주변에 이렇게 계속, 집만 지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럼, 그런 다른 것도 공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공항도 있어야 되고. 굳이 이걸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 야, 양도세 중과 좀 없애라, 진짜. 누가 이 기사에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30층으로 전부 다 재건축할 수 있게 풀면 7만 가구 같은 건 잽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밀도를 관리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 앞으로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런 식으로 밀도를 좀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지금 3기 신도시도 좀 더 고민로 해. 좀 더 고민로 해. 어차피 몰라. 네,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던 이유는 이미 일기 신도시 인프라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밀도만 올려서 하면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안 되지. 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알죠. 네. 왜? 일기 신도시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그 부동산의 개발 이익을
개인들한테 민간 사업 주체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인 다 나서서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그거야. 이게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가 딱 그거잖아요. 옛날에도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당이 결정합니다. 당이 하겠습니다. 씨발 그거 뭐가 달라? 그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당이 하겠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라 당의 결정이고 당이 할 거고 그 수익은 당에 귀속돼서 이 당이 그걸 회수해서 인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잘하면 몰라. 봐. 권력만 가져가고. 아무튼. 네. 자, 성남공항 이전 관련 얘기가 계속 이슈가 당분간 될 것 같아서, 네, 기사로, 네, 꼽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진짜 황당하고도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G의 전세금 반환, 심사 보류에 무주택자들의 날벼락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계약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의무 가입해야 되고요.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자, 문제는요.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 선순위 채권의 합의,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완화시켜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번에 아주 새로운 쇼킹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심사 강화를 하겠다라고 HUG가 나섰습니다. 피해자들 가입은 강제인데 지급은 마음대로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무더기 심사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무주택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HUG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1과 새로운 임대인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1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계약된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를 결정하라라는 내용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의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새 임대인의 질권 및 저당권 설정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권 이전 거래를 진행하는 전세 사기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증금 사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합당한 이유 없이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거 없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비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증금 사고 우려한 HUG가 지금 현재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유예 기간이나 안내조차 없이 그냥 바로 시행을 해버려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피해자는 약 100명 정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HUG가 서류심사를 진행해서 보험 가입에 보증서까지 발급해놓고 막상 이행할 때가 닥치니까 내부 규정과 법률 전문 등을 운운하면서 이행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반환은 어렵다. 자, 이 법을 시행한 취지가 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이렇게 시행될 거라는 걸 처음부터 몰랐는지 전 좀 답답한데요. 네.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사 보시고? 네.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잖아. 야, 보험 가입해라. 네. 너 보증금, 전세보증금 돌려줄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음. 우리가 보험료 내고 가입하면 음. 봐서 가입 받아줬으니까 나중에 전세 나갈 때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우리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했는데 주인이 돈 안 줘요. 저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사 가야 돼요. 했더니 잠깐만 가입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야 우리 생각 좀 해봐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지. 근데 이게 뭐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전세보증보험 사고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돌려줄 돈도 음. 약간 빌려서 주던가 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야씨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미루고 있는 것도 있고 맞아. 지급하는 것들을 좀 까다롭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그렇게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좀 어떤 기준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사안에 따라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뭐 지금 그런 사안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이게 그렇잖아요. 규정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고 위해서 내려온 그 룰,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가 나오는 거니까. 네. 지금 그렇게 피해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지금 문제는 이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억울하다. 문제가 생겼다.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8월 달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규 계약하거나 아니면 갱신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의무가입.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의무 가입해야 되는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또 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왜 돈 안 돌려주냐? 이제 세입자들이 사실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보험이 보험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든 무슨, 아니면 무슨, 병 특약 보험 뭐 이런 것들 가서 봤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맞아, 이거 맞아. 있었잖아요. 예, 그래, 얘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받아갔는데, 보험금 지급은 안 하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하우징 HUG가 그거 아니야?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의 규모는 요만큼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규모는 훨씬 커졌잖아요. 왜? 의무가입이니까. 물론 이제 HUG 쪽 걸 쓰거나 아니면 뭐 서울보증보험 같은 민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질 텐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냐. 뭐 이제 그런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손해나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사실상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손해나 손실은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거 맞지. 안 봐야 되는 건 맞지. 이거 결국은 이 손해가 이 공사가 손해가 나면 그렇지. 그거 살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입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입자 보증금을 우리가 세금 내서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가는 건 맞죠. 맞을 것 근데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손실을 또 전혀 안 보겠다라고 나오면 이건 또 보험 장사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제도가 운영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쓰여지긴 했는데 100여 건이 사실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앞에 나온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네.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가입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 사기 일종 임대차 사기에 이용된 사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예, 네. 전세 임대차 자체가 후순위로 들어가서 경매 넘어가게 되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HUG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돌려줬는데,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해서 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사기에 이용되는 이런 건들도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규정을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몰랐을까? 라는 건 좀 안타까워요. 전입신고일하고 소유권 이전 날하고 그리고 뭐죠? 대항력 발생 시점과 관련돼서는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결국 그 얘기는 의무 가입을 해야 당한 한다. 거지 그것도. 어. 가입은 해줬는데 막상 보니까 다음날 대항력이 안 생기면서 그건 못 드려요. 그건 고지를 했겠지. 그건 난 안 되는 거 그랬을까요? 같아. 그건 했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해서 지금 계속 뜨겁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보면 언제죠?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여차하면 또 이렇게 피켓 들고 나올 것 같은. 근데 요 주제하고 별개로 이게 임대사업자의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대사업자들을 많이 등록한 시점이 언제냐면 이거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던 시점, 그게 한 2018년, 2018년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강화가 되니까 장기 8년짜리를 해서 뭐 종부세니 뭐니 이런 거 회피하게 해서 가입하자 그래서 2018년 가을 정도에 많이 가입들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재계약하면서 임사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8월 18일인가요? 18일. 네. 네, 8월 18일 이후에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 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모든 가입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 공시 가격의 그렇죠. 130%를 곱한 가격에 60%를 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이 넘지 않으면 가입 의무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 숫자는 디테일한 거는 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저는 들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몇 집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공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 그렇죠. 거의 그 2018년 시점보다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2배 올랐고 그거에 130%한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공시 가격이 한 5억 몇천 했었는데 10억이 넘었어요. 네, 10억이 넘었어. 공시 가격이 2배가 된 거야. 근데 그거에 130% 하면 13억이잖아. 그렇죠. 13억에 60% 하면 6, 3, 18, 6, 6, 7억 3천 정도 되겠네. 아니 더 돼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봤더니 7억 몇천인데 이 집의 임대 가격이 과거부터 그러니까 임사를 넣기 때문에 임대료를 5% 상한 제한을 걸면서 올랐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0% 이내야. 그러니까 2010 이게 거의 임대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사를 낸 집들은 상한 제한이 걸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안 올랐거든. 그래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집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해도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갱신할 때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미 벌써 생각해보니까,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또 올해보다 또 미친 듯이 올릴 거 아니야.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130을 하게 되면, 이게 공시가는 막 20%, 30% 올라가는데, 네. 임대료는 5% 이내로밖에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옆집하고 1억 차이가 나는 아파트. 규제가 나은 다중 매매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거주 강화, 임대차법 규제에 따라서 같은 단지, 같은 층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실입주 가능한 집이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전세 끼면 수천만 원 떨어져서 3중, 4중 가격을 형성해서 오히려 도대체 이게 시세가 얼마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여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라도 세입자 유무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매가가 크게 달라지는 다중 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매수자들이 기존의 전세 계약, 즉 갱신 계약을 낀 매물을 기피하면서 가격 편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다중 계약이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정 가격 수준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입주 가능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다중 가격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또 입주 가능 매물이 전체 단지의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송파구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가능 매물은 10억 5천, 갱신된 전세 낀 매물은 10억, 월세는 9억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다고 해요. 자, 은평구의 B 아파트도요. 지금 보면 입주 가능 매물은 6억, 갱신 전세 낀 매물은 4억 8천, 신규 전세 낀 매물은 5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마포구의 C 아파트도요. 입주 가능한 매물이 19억, 갱신 전세 낀 매물이 19억. 자, 죄송합니다. 입주 가능 매물이 19억 5천, 갱신 전세 낀 매물이 19억, 월세 낀 매물이 18억 5천. 이게 지금 똑같은 동에 층수만 살짝 다른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격이 여럿인 다중가격 현상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격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과열지구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세입자가 없어 입주 가능한 매물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에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전세의 월세와 양상이 확산되면서 매매가는 여러 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과 전세를 낀 매물 두 가지 중심의 시세가 최근에는 전세 계약의 형태와 보증금의 조건에 따라 3중 4중으로 매매 욕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잠기면서 다중가격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많다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주 가능한 매물을 가진 집주인이 거래 주도권을 쥐게 되어서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세가 3중 4중으로 쪼개지면서 시장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지 참 아리송합니다.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의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시세 파악을. 비싸면 입주 가능한 거보다. 근데 너 보통 쓰잖아. 입주 가능합니다. 전세 끼면.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그거만 봐도 알 수 있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건 일일이 보면 되지. 19억짜리를 사면서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살 거야? 그래도 한 번에 딱 확인하면 좋잖아요. 뭐 그거는 충분히 안 써지면 또 어떻게? 그거는 입주 가능한 매물이면 안 써지.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은 이게 가격이 너무 이것 때문에 벌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입자한테 뭐 이사비 정도 주고 또는 뭐 세입자 양해를 구하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보통 임대 낀 매물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사례 경우들도 있었고 또 뭐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정 사례를 하면 세입자랑 잘 양해를 해서 세입자가 인근으로 이사를 뭐 가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제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조정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바뀐 게 지금 계속 정책 얘기, 정부 얘기 나오는데 실입주 실수요만 되게 어떤 건전한 수요고 전세 껴놓고 사는 거 이런 건 특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된 어떤 시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들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프레임이 딱 지금 그 프레임을 유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바뀌는 대표적인 정책이 세입자 재계약 안 해주고 내보내면 나중에 그게 걸리면 내야 되는 손해배상의 금액도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했잖아요. 이 금액 중에서 큰 걸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이 나오니까 그 돈을 합의금으로 주세요. 미리 그럼 내가 나갈게요. 그 합의금의 기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지 여기 지금 전세 껴있다 월세 껴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그 합의금 위약금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가격에 5천만 원이네. 제가 이거 저거 위약금 따지면 한 4, 5천 드는데
5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널 주느니 5천을 싸게 팔게. 그리고 그걸 살 사람이 있으면 갖게. 또는 뭐 반대로 같은 물건이지만 세입자가 5천만 원 주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주느니 매수자 네가 그 돈을 싸게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가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게 그게 다 맞물려서 녹아져 있는 거야. 그 혜택이 세입자에게 가지는 않는다. 그죠? 그냥 결국은 매매가를 그만큼 싸게 주든가 세입자한테 위약금을 주고 내보내든가 매도자들 팔고자 하는 매도자들은 그걸 지금 이 가격에 녹여서 일종의 그러한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수요자 실제 들어와서 거주해야 되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1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냥 난 전세 껴놓고 그냥 사놓을게요.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애월 자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5천에서 1억 더 싸게 사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한 안에 소유 딱 취득한 다음에 내가 들어갈 건데 갱신 거절 하고 쏙 들어가서 5천만 원 싸게 산 자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 그런 그냥 결국은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어떤 실거주 소유가 되게 추구해야 되는 이 사회의 건전한 어떤 주거, 가치다 이런 가치를 심기 위한 프레임 이런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정책에 따라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가격의 차별화자 임대낌 물건과 실제 입주 가능한 물건이 원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좀 더 벌어지게끔 된 걸 그냥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상했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한다고 할 때 이거 하면 위약금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있을 거고 요구하는 대신 그러면 그만큼 가격 깎아주고 들어오겠다는 매수자 찾지 임대낌 물건 파겠다. 나는 너한테 주고 그렇게 실입주 하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임대 끼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금액이 커질 거다. 그때 이제 막 기사 처음에 초기에 나올 때 5천만 원 위약금이 5천이네 뭐 1억 콕 부른데도 나왔네 하면서 당시에도 막 시끌시끌 했었는데 고착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의 시세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것이 예전에는 그냥 암암리에 뭐 적당하게 말로도 해결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행되고 적용되면서 확연하게 그 격차가 구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입주 가능 매물이 가장 비싸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미 갱신 청구가 된 매물이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 뭐 얼마 전세로 들어온지 또는 월세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매물이 그 다음으로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입주 가능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면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동산 표시 광고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 8월 21일 날. 거기에 따라서 표시해야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자의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항목이. 그 얘기가 좀 안타깝네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또 다른 허위 매물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어서 싸다 해서 봤더니 네. 그거 세입자 살고 있어. 전화해보면 되지. 부동산도 그래야지 이제 그거 전화 받아서 이런 거 있어요. 또 영업 잘 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야? 제가 살짝 네, 양쪽 입장에서 지금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4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만 가득해서 소식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소장님도 오늘 감정 컨트롤도 잘해주시고 이 별별 수다 빨리 그만해야 돼.
네, 화가 나서 안 되겠어. 명예 수명이 날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황당한 어떤 게 나올지 안 보고 모르고 안 팔면 그냥 가는데 그냥 화 안 나고 사는데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잖아. 오래 살려면 화를 지으려면 결혼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라더라? 코시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코로나 시국. 코시국. 그게 지금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무사히 네,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좀 잘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 위기 상황이 또 잘 넘어가면 또 침체 국면으로 가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살짝 있죠. 아직 이르다.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